안녕하십니까. 위생사의 조은진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 실기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환경위생학하고 식품위생학, 그다음 위생곤충학 이렇게 세 과목으로 되어 있죠. 앞서서 그 이론 시간에 배우신 걸 토대로 해서요. 여기에서는 이제 뭐 도표라든가 기구, 뭐 그림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잘 매치시켜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첫 번째 1챕터는요. 환경 측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네모박스 1번 보시면 공기의 조성이 나와 있고요. 괄호 1번에 공기의 성분과 농도, 뭐 표준 상태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번 동그라미에 지극히 좀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과학 시간에 대기 조건에 대해서 배우셨을 때 가장 먼저 다뤘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기본이 되긴 하지만 밑줄 하나 긋고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1번에 밑줄을 전체 그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많이 들어있는 우리가 공기는 혼합물이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조성 비율이 많은 것부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질소, 산소, 그다음에 이제 아르곤,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를 의미하죠. 그 순서로 되어 있다라는 거 기타까지 밑줄 쭉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평균 분자량하고 밀도는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괄호 2번에 대기의 수직 구조와 온도 변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론 때 제가 이제 간략하게 그려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죠. 제가 그렸을 때는 상어 옆모습이에요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려드렸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전반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X축하고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요 끝 닿는 부분이 대략 20도씨입니다. 그래서 요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0이 아니라는 거죠. 기압 같은 경우는 이제 0이 되겠지만 온도는 0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략 요렇게 제일 낮은데 여기가 20도이기 때문에 여기 0을 지나서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요 부분은 중간권으로서 영하 한 80도씨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그 온도 분포 우리 책에서는 영하 93도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부분대예요. 그 부분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략적인 모습 그려서 기억해내실 수 있으면 되겠고 저는 뾰족하게 그렸지만요. 여기 사실 이 경계면은 이렇게 온도대가 변하지 않아서 뭉툭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맨 아래쪽이 대륙권,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열권 그 순서로 되어 있고 자, 첫 번째랑 세 번째 첫 번째랑 세 번째가 성향이 비슷해요. 예, 보시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왼쪽으로 가고 있죠. 예, 왼쪽으로. 그러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 넷째 요 부분은 올라갈수록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자, 즉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되고 그때 각각 그 층별로 특징들을 살펴보셨으니까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전체적인 이 그래프상에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자, 1번 동그라미에 붉은색 글씨에 대륙권에다가 박스를 하나 쳐놓으시고요. 대륙권은 고도가 올라갈수록 어떻다? 예, 온도가 내려가요. 쉽게 그냥 에베레스트 산맥 등반하시는 분들 보면 거기에 만년설로 하얗게 눈이 쌓여 있고 아주 매우 두꺼운 방한복 이런 거 착용하고 가시죠. 예,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이고 그 내용이 37회 때 출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왜 떨어지는지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높이 지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옆에 하나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륙권 바로 위에 성층권. 예, 성층권은 안정해요. 대류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대류 현상에 의해서 뭐 높이 있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따뜻한 건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죠.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위에가 더 따뜻하고 아래가 차갑기 때문에 안정된 그런 기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층권의 이 중간 부분, 이 부분에서는 오존층이 있죠. 오존이 대량으로 모여있는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역시 그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왜? 자외선을 흡수해서 차단해주기 때문에 그런 좋은 면도 있고 여기에서 그 자외선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높이 올라갈수록 더 온도가 높아집니다.
자, 오존층 고도로 올라갈수록 온도 올라감 이렇게 돼 있죠.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 또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3번 동그라미의 성층권 한번 볼게요. 지상 11에서 50인데요. 특히 그 중간 부분 25에서 35km 정도를 오존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존은 최대 밀도가 되는 그런 곳이다. 그걸 오존층이라고 한다 해서 땡땡 뒤에 최대 밀도까지 밑줄을 쳐두시면 되겠고 특히 대괄호 안에 있는 대략 이 성층권의 중간 부분이 한 25에서 35 그 사이거든요. 그 부분만 박스 쳐두시고 오존층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괄호 3번에 대기 오염 물질입니다. 오른쪽 날개를 잠깐 보시면은 이 파트에서의 그 출제 경향 파헤치기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특히 1차 오염 물질하고 2차 오염 물질 종류를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분까지 밑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동그라미 1번에 1차 오염물질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땡땡 뒤에 밑줄을 칠게요. 1차 오염물질에 박스를 쳐두시고 그 뒤에 밑줄 긋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대기에 방출되는 그런 물질들을 1차 오염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기억에 밑줄 쭉 긋겠습니다. 아침, 저녁, 밤. 아침, 저녁, 밤 대기 중 농도가 증가한다. 그 부분 밑줄을 쭉 그어주시고요. 자, 이때 1차 오염 물질로서 그 입자상 물질하고 그 다음에 가스상 물질이 있어요. 그 내용을 밑에다 조금 쓸게요. 밑에 여백이 좀 있으니까요. 그 1차 오염 물질로는 입자상 물질이 있고요. 알갱이를 형성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가스상 물질이 있어요. 가스상 물질이 있다. 그래서 그 얘들을 보시면은 대표적인 게 아황산가스. SO2. 아황산가스죠. 이거는 황화물이에요. 아황산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질소 산화물들. 여기다 써드릴게요. 아황산가스가 있고 질소 산화물들. 질소 산화물 뭐 NO라든가 NO2과 같은 NO2 등의 질소 산화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도 자, 아황산가스 이런 거 얘가 뭐가 있냐면요. 이런 거 황화물인데 H2SO4 그 다음에 H2S 황화수소라든가 이거 황산이잖아요. 이런 것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산소 화물들이 있어요. O2, O3 그 다음에 H2O2 O3 오존 얘는 2차 화물이니까 2차 오염물질이니까 여기다 쓰면 안 되겠고 H2O2 그 다음에 CO 그 다음에 CO2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요런 등의 산소화물이 있죠. 등의 산소화물 요렇게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류들을 구분을 하실 때 그 종류 맨 이제 다음 장에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먼저 나눠서 써 보았고요. 입자상 물질과 이렇게 가스상 물질로 나뉜다. 그리고 그 낮에 특히 아침, 저녁, 밤에 대기 중 농도가 증가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거의 한낮에 빼놓고서는 계속 이제 이 1차 오염 물질이 증가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에 이제 낮이 나와 있는데 대기 중 농도 감소. 왜냐하면요. 낮에 되면은 괄호 안에 쓰여져 있죠. 1차 오염 물질들 제가 방금 이렇게 조금 나열을 했었는데 그 1차 오염 물질들이 자외선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2차 오염 물질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1차 오염 물질의 양 자체는 줄어요. 낮에. 근데 얘가 정말 깨끗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2차 오염 물질로 그냥 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디귿에요.
오전 9시경 증가하고, 그러니까 낮은 우리가 정오 해가지고 12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12시경에는 감소되고, 다시 이제 한낮에 2차 오염물질로 전환된 후에 오후 6시경이 되면 다시 증가가 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리을을 보시면은, 제가 써드린 게 이제 그냥 쭉 이렇게 나열됐잖아요. 저는 조금 구분을 해서 써드린 거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 다음 수소, 황화수소도 있고요. NH3, 그다음 PB, 아연, 뭐 수은, 산화규소, 중금속 산화물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입자상 물질하고 가스상 물질이 거기에 뒤섞여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앞에 제가 써드린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을의 그 분홍 글씨에서 이산화탄소에다가 박스를 좀 해두세요. 이산화탄소에다가 박스를 해두시고, 얘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였죠. 그래서 그거까지 체크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2차 오염물질입니다. 자, 2차 오염물질은 어떻게 생기냐, 땡땡 뒤에 쓰도록 밑줄 긋도록 할게요. 1차 오염물질 간에 혹은 1차 오염물질에 다른 물질이 반응되어서 생성된 물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반응하거나 혹은 1차 오염물질에 다른 물질이 반응해가지고 생성된 물질을 의미하고요. 특히나 아까 니은 낮에서 확인했다시피 낮 시간에 얘가 1차 오염물질이 감소하는데 그건 순수하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2차 오염물질로 전환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땡땡 뒤에 밑줄 치셨죠? 그리고 37회 때 출제된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옆에 여백이 37 옆에 조금 있잖아요.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서 광화학 반응 등으로 인해서 생성된 오염물질이에요. 예. 자, 여기서 이제 너무 기니까 꼭 써두셔야 될 건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 광화학 반응 등으로 만들어진 오염물질이에요. 자외선하고 광화학 반응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으시고 기억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외부의 광합성도, 그 다음에 반응물질의 농도, 지형, 습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니은에서 특히 태양광선 중에 누구요? 자외선. 우리 자외선에 동그라미를 칠게요. 니은에. 자외선에 있는 낮에 2차 오염물질의 대기 중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귿 한번 보시면 그 이제 낮 중에서 낮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오전이 지나고요. 오후가 시작되는 게 12시부터잖아요. 그래서 낮 12시경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옆에 증가 밑줄, 그리고 한낮이 돼가지고 가장 더울 때가 오후 2시경이잖아요. 역시 이때 마찬가지예요. 오후 2시경에 가장 피크로 높다가 이제 오후 4시 이후부터 감소를 시작해서 6시경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얘는 1차 오염물질이 증가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자, 낮 12시경 증가, 그 다음에 오후 2시경이 가장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오후 4시경 감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리을 보시면은 종류가 이제 나와 있죠. 오존은 여기에 포함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잘못 써서 지웠죠. 오존하고, 그 다음에 파옥시 아세틸 리트레이트라고 불리는 그 PAN, PAN, 그거, 그 다음에 H2O2, 잠깐만요. 여기 H2O2가 여기 쓰여져 있는데, H2O2, 산소화합물, 그쪽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과산화수소도 있고 PB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에다가 밑줄을 쭉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조금 자세하게 조금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이제 옥시던트라는 말 배우셨잖아요. 옥시던트. 이론 하실 때 옥시던트라는 거를 공부하셨어요. 왼쪽 날개에 조금 여백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옥시던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옥시던트. 자, 옥시던트라고 하는 거는 특히 뭐가 포함되어 있죠? 옥시 그러면 산소인 것 같죠? 예. 그래서 O3, 그 다음에 PAN,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그 PAN, 그 다음에 PBN, 특히 요런 것 등을 합쳐가지고 다 옥시던트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 공기 중에 배출된 그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들 오염물질 두 종류 이상이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앞에 나왔던 거. 광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생긴 제2차 오염 물질들 중에서 산화성 물질, 여기 옥시가 들어있으니까, 예, 2차 오염 물질 중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산화성 물질을 의미하고요. 지금 괄호 안에 옥시던트의 예들을 써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 오존이 옥시던트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90% 정도를. 자, 그래서 탄화수소하고 질소화합물이 자외선에 의해서 광화학 반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옥시던트가 스모그, 특히 LA 스모그의 원인 물질이 되었던 거예요. 얘가 LA 스모그의 원인 물질이다. 기억이 되살아나시죠? 그래서 2차 오염 물질들 중에서 특히 산화성 물질들을 모아서 우리가 옥시던트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90% 정도는 오존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LA 스모그의 원인 물질이었다. 정리 좀 되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1, 2차 오염물질이 이제 같이 나와 있는데 기억에 발생원에서 직접 또는 대기 중에서 생성된 물질을 의미한다. 예, 그거 보시면 되고 니은에 아황산가스, 뭐 SO2, SO3, 그 다음에 황화수소,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케톤, 유기산 해가지고 이제 다 망라해서 써놨어요. 그 중에 우리 니은에 SO2 제가 아까 먼저 SO2 써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박스 하나 해놓으시고 얘기는 대기오염의 지표예요. 아황산가스는. 자, 아황산가스에다가 박스 해주시고 대기오염의 지표다. 실내 오염의 지표는 이산화탄소였고요. 대기오염의 지표는 아황산가스입니다. 실내 공기 오염 지표랑 대기오염 지표를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은 괄호 4번에 오염물질의 확산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바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정리가 쭉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니은하고 디귿을 묶어 볼게요. 자, 니은하고 디귿을 이렇게 묶어 두세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1번 기억하고 리을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니은의 바람이라고 하는 건요, 대기의 움직임인 건 똑같아요. 바람이나 대류나 대기의 움직임인 건 똑같은데 바람은 수평 방향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땡땡 뒤에 중간쯤에 수평에다 동그라미를 쳐두시면 되겠고, 대류는 수직 방향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수직에다 동그라미를 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리을에는 바람 표시되는 것 중에서 풍향과 풍속이 있는데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불어오는 거, 불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어오는 에다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풍속은 바람의 속도를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요, 여러 가지 동그라미, 동심원이 쭉 그려져 있어서 이 그림을 풍배도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윈드로우즈예요. 그게 마치 이제 꽃핀 것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바람장미 이렇게 이름 붙였고요. 자, 이 풍배도는 국지적인 바람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국지적인 바람의 이해에 필요한 게 풍배도다. 자, 땡땡 뒤에 보시면 바람의 발생 빈도와 풍속. 자, 풍속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이게 16방향인 막대기형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그 동심원들 안에 방향이 지금 영어로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나왔잖아요. 동은 E, 서는 W, 아래쪽으로 남쪽은 S, 북쪽은 N 이렇게 해서 그 사이사이를 촘촘하게 나눠가지고 알파벳 앞 글자만 따서 방향을 16방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대기형으로 표시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붉은색 글씨 부분만 밑줄을 좀 쳐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비읍의 주풍이에요. 주풍. 자, 이 주풍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점에 나와 있죠. 정의가 해당 기간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향을 주풍이라고 해요. 자, 빈번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뒤에 밑줄을 쭉 그어 놓을게요.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향이다. 그리고 바람이 발생한 곳의 이름을 따요. 두 번째 점에서 발생한 곳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뒤에 이름을 밑줄을 다 그을게요. 발생한 곳에 이름을 따서 바람의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주풍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주풍을 알면요.
오염 확산도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해당 시기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향이기 때문에 그 오염 확산도를 예측할 수 있고 그 공업지역 위치를 결정할 때 중요한 자료로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주풍입니다. 그 내용 왼쪽에다 좀 써두시고요. 자, 그 다음 그 시옷은 바람을 불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바람을 도대체 일으키는 원동력이 뭐냐? 그래서 땡땡 뒤에 쭉 밑줄을 쳐놓으세요. 기압 경도력, 그 다음 전향력, 마찰력, 중력 이런 것들이 바람이 발생하도록 해주는 원동력인데요. 여기에서 기압 경도력이 있죠. 이거는 너무 말이 좀 어렵잖아요. 기압 경도력. 그래서 도대체 얘가 뭘까 싶지만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어렸을 때부터 배우셨어요. 바람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압차에 의한 거라고 배우셨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불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나가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해서 기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압 경도력에다가 이렇게 빼놓으시고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거야. 즉 기압차에 의한 것이 가장 주된 그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이 기압 경도력이 두 지점의 기압차에 의해서 생기는 힘을 의미해요. 정의는 좀 쉽게 풀면 두 지점의 기압차 때문에 생기는 힘. 그래서 요 기압 경도력이 바람을 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에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지는 불게 하는 그 힘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코리올리의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때쯤 그때 배웠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코리올리의 힘 해가지고 배우셨어요. 이건 지구 자전에 의해서 바람이 그 바람에게 가해지는 힘이에요. 자전하기 때문에 바람에 가해지는 힘을 전향력 또는 코리올리의 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전향력과 마찰력, 중력까지도 바람을 불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2번 동그라미는 바람의 종류가 나왔죠. 이름만 좀 보시면 돼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직윤풍이라는 게 있지. 경도풍도 있고 지상풍도 있고 국지환류도 있다 해가지고 국지환류는요, 국지순환이라고도 불러요. 리을에 국지순환. 같은 용어예요. 국지환류. 그러면 국지순환 해가지고 하루를 주기로 하는 순환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하루를 주기로 하는 거 해풍하고 육풍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낮과 밤에 이렇게 부는 것들. 밑에 그림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그 밑에 나와 있죠. 하루를 주기로 하는 그 순환이 이제 해안가에서는 해륙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골짜기 있는데 지형이 산지인 곳에서는 이제 산곡풍이 있잖아요. 첫 번째 점에 해륙풍에 땡땡 뒤에 밑줄을 칠게요. 바다와 육지의 비열차까지 밑줄을 쳐두세요. 이게 원인이에요. 해륙풍의 원인. 자, 해풍은 우리가 이제 이름을 딸 때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이름을 따는 거예요. 그러면 해풍이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분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불어오는 방향이 풍향이 되고 이름을 또 그렇게 짓거든요.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이에요. 바다에서 시작된 바람이에요. 자, 그 이유는요. 그 핑크색 글씨 거기다만 밑줄을 칠게요. 첫 번째 해풍은 낮에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림을 막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 육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바다스럽지 않죠? 물이 이렇게 있고 낮에 부는 바람이에요. 바다 쪽에서 육지로. 이게 해풍이에요. 해풍. 낮에. 그리고 반대로 해가 져서 낮에 밤에 육지에서 바다로 불게 되는 이게 바로 육풍이거든요. 그래서 해풍과 육풍을 합쳐가지고 해륙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해풍은 해 떴을 때예요. 낮에. 그러면 어느 쪽이 고기압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주된 그 힘은 기압 경도력, 즉 기압차거든요. 두 지역의 기압차.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고 했으니까 해풍이 부는 낮에는 바다 쪽이 고기압이고 육지 쪽이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압이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쫙 쬐지니까 이 육지 같은 경우는 빨리 데펴져요. 육지와 바다, 즉 물과 땅의 비열차,
비열차거든요. 얘가 빨리 데워져서 여기가 쭉 공기가 상승하는 거예요. 대류처럼 데펴지면 위로 뜨잖아요. 그럼 이쪽이 공기가 적어지죠. 떠서 저기압이 되기 때문에 이 늦게 데워지고 늦게 식는 이쪽 바다 쪽 공기가 이 빈 곳을 채워주러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그림이 해풍에 발생해가지고 우리 그 해륙풍의 위쪽에 있는 그 그림이에요. 해가 떠 있죠? 햇빛 받으면 빨리 데펴지는 육지가 난기, 따뜻한 공기가 되어가지고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이 비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덮여진 이쪽의 공기가 그 난기 상승한 곳을 채워주러 이렇게 쏘로록 부는 거죠. 육풍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빨간색 정도 밑줄 쳐두시고 우리 땡땡 뒤에 바다 육지 비열차로 밑줄 또 쳐두셨죠? 그리고 육풍에서도 역시 붉은색 글씨 괄호 안에 있는 거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 언제 분다고요? 밤에. 밤이라고 한 개 써주세요. 밤에. 육풍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덥고 한날 바닷가로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도 시원하기도 하지만 낮에 한창 더울 때는 이 해풍이 불어서 육지에서 우리가 해수욕을 즐기는 우리는 여기가 시원한 거죠. 바람이 훅 부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산곡풍입니다. 자, 곡풍의 경우 곡자가 뭐죠? 곡자? 계곡할 때 그 곡이에요. 자, 산곡풍에서 곡풍은 땡땡 뒤에 낮에 역시 동그라미를 쳐두세요. 낮에 산 아래에서 산 위로 부는 바람이에요. 계곡이 이렇게 있으면 계곡을 어떻게 그려야 되죠?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산하고 산 그 사이에 골짜기를 의미하잖아요. 낮에 해를 그려줘야 되죠. 낮에 산 아래쪽에서 산 위쪽으로 이렇게 부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 산림이 울창해가지고 빛을 가려줘서 시원하기도 하지만 산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잖아요. 그 산곡풍 중에서 곡풍이 낮에 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낮 곡풍에서 동그라미 쳐주시고 어디서 어디로 분다고요? 붉은색 글씨 산 아래에서 산 위로 부는 바람 거기까지. 얘네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잖아요. 해륙풍도 해풍과 육풍이 서로 낮밤 바뀌고 바람의 방향 반대예요. 그 곡풍하고 산풍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만 외워두세요. 마음에 드는 쪽으로. 해풍이면 해풍 하나 기억하시고 육풍은 해풍의 반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산곡풍도 곡풍이면 곡풍 아니다 나는 산풍이 더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한쪽 기억하셔서 반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산풍은 밤에 부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이 바깥쪽으로 경사면 쪽으로 빨리 이렇게 바람이 산 아래로 불어가는 거죠. 밤에. 자, 산풍에다가도요. 땡땡 뒤에 밤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핑크색 글씨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부는 방향하고 밑줄 그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산곡풍 아래에는 곡풍과 산풍이 부는 그 방향들을 빨간색 그 화살표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요. 팬풍이에요. 팬 현상 뭐 이런 거 배우셨죠? 이거 뭐 과학 시간에도 나왔었고 특히 사회 시간에 저는 배웠던 기억이 나요. 높새바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단 이름이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이 높새바람에 관련된 게 36회 때 출제가 됐죠. 먼저 팬 현상 해가지고 밑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상당히 높은 해발 2000m라고 돼 있잖아요. 높은 산을 구름이 일단 습기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고기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고운 건조한 공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림상으로 딱 보면 높새바람, 뭐 팬 현상은 그런 거예요. 팬풍은. 자,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수변한 바람이 산을 넘으면 자, 거기다 괄호를 쳐놓으세요. 수변한 바람이 산을 넘어요. 그렇게 되면 온도도 상승하고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이에요. 뒷부분 밑줄.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높은 산맥이 어디 있죠? 예, 우리 동고서저형 지형이잖아요. 동쪽에 동해안 쪽을 이렇게 딱 타고서 백두대간 해가지고 태백산맥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높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막대기에서 태백산맥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태백산맥 옆에 중심 밑줄을 쳐두시면 되는데 늦은 봄에서 초여름에 걸쳐가지고 동해로부터 태백산맥을 넘어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바람입니다.
되셨죠? 자, 동해로부터 태백산맥을 넘어서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바람을 의미한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어쨌건 태백산맥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분한 바람이 높은 산을 넘으면서 온도도 높아지고 습도는 낮아지는, 고온 건조해지는 그런 현상을 팬 현상, 그렇게 불어오는 바람을 팬풍 아니면 높새바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마지막 점은요, 전원풍이에요. 전원 도시 할 때 그 전원이 맞습니다. 자, 도시의 중심부가 고온이 되어 상승 기류가 발생해요. 자, 도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고온 동그라미, 그리고 맨 뒷부분에 상승 기류 발생. 자, 도시가 왜 고온이 될까요? 차량에 의한 배기가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그리고 이제 그 인구들이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열 발생이 거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도시의 중심부가 고온이 돼가지고 공기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시골에서 도시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는 거예요. 왜? 공기가 떠올랐으니까 아까 저기압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공기들, 차가운 공기들이 스르륵 그 비워진 공간을 채우러 들어오는 거죠. 자, 시골에서 도시로 부는 바람, 도시로 이렇게 밑줄 쳐주시면 되고요. 자, 5번 괄호는 기온 역전입니다. 기온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파트에서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기온 역전의 발생과 피해를 주로 묻는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밑줄. 기온 역전의 발생과 피해.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거고, 이런 기온 역전이 생기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거죠.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중앙에 공장 매연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글씨가 잘 안 보여. 실록의 온난대 해가지고 냉기류가 이쪽 공장 쪽으로 이렇게 몰려들어요. 몰려듦으로써 기온이 원래는 어떻게 돼 있죠? 올라갈수록 낮아져야 되잖아요. 올라갈수록 낮아지는데 이게 거꾸로 올라갈수록 따뜻해져요. 따뜻해져서 냉기류가 이쪽을 이렇게 온난대에서 차고 있으니까 위쪽이 올라갈수록 따뜻해져서 이제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매연이 막 뿜어져 나오면 얘가 퍼져나가서 희석이 안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1번 동그라미 먼저 좀 볼게요. 대륙권에서는요, 평균 기온 감률, 감은 깎아지는 거죠. 빠지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위로 올라가면 기온이 낮아지는데, 그걸 조사해 봤더니 100m가 올라갈 때마다 0.65도씩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지표면을 기준으로 100m 올라갈 때마다 0.65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 밑줄. 0.65도씩 per 100m. 자, 그렇게 되면서 하층에서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하층에서부터 밑줄 칠게요. 하층에서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감소하는 것이 보통, A의 일반적인 거예요. 보통까지 밑줄 치셨죠? 그런데 이 기층에서는 환경 감률이, 기온 감률 얘기하는 거죠. 환경 감률이 상공으로 올라가면서 일정하거나 또는 상승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밑에 1, 2, 3, 4, 5, 6, 7까지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2번 동그라미부터 6번 동그라미까지 이렇게 묶어두세요. 각각 3, 4, 5, 6 이렇게 다 쓸까요,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각각 묶어두시고 그 부분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기온 역전이 일어나면요, 수직 운동이 억지돼요. 억지된다. 억지된다 하는 게 이제 억제되는 거죠. 수직운동 억제, 밑줄. 그 다음에 대류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올라갈수록 차가워야지 찬 공기가 밀도가 커져서 내려오고, 지표 근처의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떠서 이렇게 수직으로 대류현상이 일어나서 공기가 섞여야 되는데, 올라갔더니 따뜻해요. 그럼 얘는 그냥 거기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층에서 생긴 대류현상도 2층에서는 저지된다.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고정돼 있어요. 자, 그러면 5번 이런 일이 생기겠죠. 대기오염 물질이 대기층으로 쉽게 확산되질 못해요. 얘가 확산돼서 희석이 되어야 되는데 확산이 안 되니까, 자, 지표 부근의 오염 농도가 상당히 커지게 되는 거예요. 밑줄. 지표 부근의 오염 농도가 커진다.
자, 2번부터 6번은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수직 운동이 억제되고 대류현상이 돼서 생기지 않고 하층이든 뭐 전부 다 대류현상 안 일어나서 쉽게 확산이 안 되니까 지표 부근이 오염도가 훨씬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기온 역전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7번 동그라미에 역전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복사성 역전, 복사 역전하고요. 니은의 침강 역전이 나와 있거든요. 기억에 복사에다 동그라미를 먼저 쳐두시고 왼쪽으로 빼내셔서 이게 1952년에 발생된 런던 스모그가 대표적인 거예요. 겨울 오전에 발생했죠. 복사 역전이. 자, 이거는 날씨적 특징이나 어떤 기상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바람이 적고 구름이 없는 맑은 날, 습도가 낮은 자정부터 새벽까지 잘 일어나요. 안개 발생이 되기 쉽고요. 그 점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 점에서 뒷부분에 밑줄 칠게요. 지표에 접한 공기가 상공의 공기에 비해 더 차가워져 발생. 그러니까 지면이 대기층보다 갑자기 훅 급속하게 냉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점에서 뭐 지면에 접하니까 접지역전이라고도 한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니은의 침강역전에 침강에 동그라미 치셨죠? 이거는 1954년에 발생된 LA 스모그, 그가 대표적인 거예요. 침강역전은. 여름 정오에 생긴 거예요. 자, 첫 번째 점에 고기압 중심 부분에서 발생 밑줄. 자, 상공으로부터 공기가 이렇게 침강돼요. 고기압 중심부는 중앙에 이렇게 밑으로 공기가 내려오거든요. 침강되고, 그다음 두 번째 점에서도 밑줄 칠게요. 기층이 서서히 침강되면서 단열 변화로 승온,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밑줄. 그 다음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요. 장기적인 밑줄 쳐놓으시고, 마지막 점에서는 수직으로 그 대기 오염 물질들이 수직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 LA 스모그와 같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온 역전 요 부분은 중요하니까 자세히 각각의 예들과 함께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까지 오늘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괄호 6번부터 이어서 또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